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1,700만 명 본투표에 한국경제 갈림길. 네, 지금 본투표 1,700만 명한테 한국경제가 이제 갈림길에 섰다.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유권자 31% 사전투표 맞춰 최종 투표율 7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건데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중에선 최고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700만 명이 대체 왜 나온 거냐? 본투표하는 사람이 1,700만 명이냐? 사실 아닙니다. 전체 유권자 수는 4,428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최종 투표율 70%에 육박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다. 여기 볼까요? 유권자 수로 따지면 아직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은 1,700만 명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4,428만 명인데 여기에 최종 70%가 투표한다 그러면 한 3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사전투표로 벌써 1,300만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최종 투표율이 나온다고 치면 1,700만 명. 여기에 한국경제 갈림길이 걸려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 투표 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투표를 잘하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죠. 야, 권력 빼앗아야 최소 저지선 달라. 야당과 여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권력 이거 뺏어야 됩니다. 회초리 들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우리 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식물정부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본투표만 남았죠. 그렇다면 본투표까지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도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 130여에서 150여 석, 네, 국힘 80여 석에서 100여 석, 네. 지금 이게 다 지금 지역구를 얘기를 한 겁니다. 254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130에서 150여 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80에서 100여 석이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오늘 나온 조간들마다 조금씩 전망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숨 고르는 의정, 의료계 공동대응 움직임 변수로. 네, 의정 갈등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죠.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료계에서 공동 대응하는 게 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공희 대표가 만나긴 했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전공희 대표가 정말 대표성이 있는 거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다 그 얘기에 따를 것이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대응 움직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할 창구가 하나로 단일화가 명확하게 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응급실 의사마저 집단 사직하나. 어제 의료계가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이걸 좀 볼까요? 이영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이 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비대위 직후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한다. 어떤 설문조사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들도 사직서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요거 판단하려고 설문서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응급실 의사마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싱크대 10년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올렸나?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공정위가 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빌트인 가구 짬짬이를 적발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오는 아파트들 다 가구가 빌트인입니다. 처음에 분양돼서 나올 때부터 가구가 다 아예 빌트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빌트인 가구를 만드는 한샘, 리바트 등등등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담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931억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미 저희가 분양가 다 내고 산 아파트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만 앞으로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좀 거품이 꺼지고 담백한 가격으로 좀 살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합니다. 벚꽃이죠. 어제 벚꽃놀이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날씨가 약간 더운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초여름 날씨 비슷하게 하면 24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었어요. 벚꽃은 만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벚꽃 구경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벚꽃 구경 좋죠. 만개한 벚꽃 보면서 마음도 참 이게 즐거울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흐드러진 벚꽃, 흐트러진 시민 의식입니다. 네, 벚꽃은 흐드러지게 폈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고압 전력시설이에요. 근데 전력시설 위에 잔뜩 일회용 컵들이 쌓여 있습니다. 네, 흐트러진 시민의식 아니겠느냐. 여기도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강공원 한쪽에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조금 모여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막 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마구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계속 이 맥주 캔 하나 더 더하는 시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지금 벚꽃은 흐드러졌는데 여기에 시민의식은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네,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부끄러움을 두고 오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월요일 제가 오늘 비타민 E도 준비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고물가에 팔거든 시민들 마트에서 사온 상추 집에서 길러 먹어요. 네, 요즘 비싸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다 오르고 특히나 신선 제품들, 야채 이런 것 잘 무르고 이런 것들은 더더욱 더 많이 올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아예 그냥 내가 길러 먹겠다. 이게 또 새로운 단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김문호? 이게 누구 이름이지 싶으실 수 있어요. 듣다 보면 아하, 그 사람이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였다. 여야 유불리 단정 못해. 요걸 좀 보겠습니다. 요번 사전투표율 31.28이었었죠. 네, 지금 역대 총선 중에 제일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요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랑 비교를 하면 20.6이었었는데 31.28이고요. 대선 때는 물론 36.93이었습니다. 통상 대선 투표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 관심이 많고요. 근데 대선보다는 좀 낮긴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요 직전 총선 2020년 총선 때 26.69보다는 무려 4.59%포인트가 오른 거다. 그러니까 요때도 사실 요때가 제일 높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3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유불리 단정 못한다라고 제목에 아예 박혀 있죠. 하지만 이 어려운 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 유불리 윤주진 위원님, 어디가 유리한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으로선 야당에 유리할 거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젊은 층, 또 직장인들이 투표일보다 앞서서 먼저 이렇게 직장 근처라든지 네. 그런 데서 먼저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냥 사전투표율 자체가 오르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네. 점점점 이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어떤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고 그리고 좀 자유롭잖아요. 뭐 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 곳이나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점차 오르는 추세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 2017년 대선과 네. 2022년 대선을 비교해 보시면은 사전 투표율은 껑충 올랐지만 네. 오히려 최종 투표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최종 투표율은 그대로지만 네.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만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고 또 그때는 코로나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높아졌고 전체 투표율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요길 좀 같이 볼까요? 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를 좀 보면은 사실 2017년 대선 때에 사전 투표율은 26.06이었었고 그리고 전체 투표는 77.2였었다. 근데 2022년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93이었는데 전체 투표율로 따졌을 때는 77.1%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최종은 결국 사전 투표를 가는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변한 게 이 사전 투표율이 오른 이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인즉슨 사실 또 이 얘기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여야 유불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근데 이 높은 사전 투표율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성난 민심을 확인했다. 네. 일단 요걸 보면 주원규 위원님. 여도 야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 칭찬해 주려고 우리 뽑아 주려고 오신 거예요가 아니라 여야 다 민심이 성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랜만에 여야가 네. 공통된 어떤 정답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적 이슈가 정책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항목에 대한 바람몰이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인해서 누가 더 싫은 당을 뽑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남 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율에 반영된 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유준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사전투표율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저는 이슈는 조금은 이 추세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정권 심판에 대한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파 논란이라든지 계속되는 어떤 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실기와 실정에 대한 것들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남 민심에 하는 추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에 맞서서 그렇다고 해서 거대 야당을 계속해서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라는 견제 심리가 뒤쫓아가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앞으로 치고 나간다면 뒤에 그 견제 심리가 뒤를 쫓고 있는 향상이라서 네. 이 부분의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여당이 말하는 골든 크로스는 만약에 본투표에서 이런 어떤 부동층이나 2030 세대가 투표를 한다면은 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 성남 민심이 정권 심판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도 야당의 압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양쪽 다 탐탁치는 않은데 그 와중에 어디가 더 많이 표를 받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 중에 제일 높다. 그래서 주목이 된다. 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기 전에 31.28% 이걸 거의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입니다. 이 31.3%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를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 썰에 휘말렸습니다. 31.3 화이팅.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전투표율 조작 썰에 휘말릴 만큼 딱 맞췄다는 얘기죠. 김민석 상황실장 이 사전투표 있기 이틀 전에 했었던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총선에 대한 재외 국민의 높은 관심, 윤석열 정부 심판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로 국민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사전투표하기 이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현 변호사님. 거의 뭐 딱 맞추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민석 실장 별명이 김문호가 됐다. 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결과죠. 이게 네. 투표율이라는 게 계산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소수점 아래까지 거의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사전투표 투표율의 증가 추이를 보면 네. 어느 정도 예측되는 수치였죠. 그런데 아마 김민석 실장 본인도 이렇게까지 정확할지는 예상 못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지난 17대 대선, 2017년 대선부터 그다음 총선 그리고 다시 2020년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한 번 2022년 지방선거 때 네.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대략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의 바닥 민심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가 굉장히 높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걸 고려하면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4 내지 5% 정도 상승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 수치를 31.3%로 잡은 건데 네. 어느 정도 과학적 예측 플러스 추세상 맞출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연하게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설 조작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김민석 의원의 직책이 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장이 몇 % 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맞았어요. 근데 김민석 실장이 아까 얘기한 게 사전투표율은 31.3 그리고 총투표율은 71.3이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이 이야기인 즉슨 민주당이 전망하는 전망이 좀 맞는 거 아니겠느냐. 전체 총투표율도 71.3이 좀 대략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을 수는 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한 70%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굉장히 박빙쟁이 많고 양쪽에서 지지자 결집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전투표 자체도 역대 총선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투표장에 나온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근데 이전에는 이제 보수층에서는요, 뭐 투표 조작한다고 그래갖고 사전투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다 나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254개 지역구에 대부분 후보들이 다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양쪽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거의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직장인이랄지 뭐 젊은 층 위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제 주위도 보면은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전투표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또 사전투표 자체가 좀 편리하죠. 그리고 뭔가 좀 투표를 해야 하는데 네. 우리가 약간 걸리면서 의무인데 뭔가 숙제를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숙제를 좀 빨리 해보려야지 네. 마음이 좀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상당히 이제 편리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뭐 31.3%를 맞춘 것은 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이제 본투표까지 합쳐서 70%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으면 네. 뭐 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제 그런 공식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사전 투표율이 지금 이번 사전 투표율보다도 뭐 5%, 6%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꼭 누구에 대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로 보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가 유리하고 저런 측면으로 보면 저기가 유리하고 네. 어쨌거나 높은 사전 투표율은 다들 약간 사전 투표가 이 정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최종 투표율이 그래서 얼마가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사전 투표 정착이 되고 그래서 31.28% 제일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총선은 뭐 전국 선거죠. 각각 지역별로 다 사실 이 사전 투표율이 집계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 주목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 원희룡 계양구 사전 투표 증가율 인천 1위였다라는 겁니다. 네. 몇 퍼센트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여기. 인천 계양구 사전 투표율이 4년 전 21대 총선보다 6.7%포인트 오른 30.96%로 나타났다. 네. 사실 지난번 이 전체 사전 투표율보다 한 4점 몇 정도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엔 여기는 계양은 6.7%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 대비 증가율이 인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근데 주목받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윤주진 위원님. 보면 오른 폭으로 보면 6.7%포인트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또 최종 30.96이면 31.28 전체 평균은 또 안 돼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전투표가 오르는 방향과 비슷하게 일단 오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으냐. 특히 여기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일반 서울의 격전지보다는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유권자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희룡 후보도 이게 물론 여야를 떠나서 네.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또 많은 정치적 경력을 가진 또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이 부동층, 중도층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층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전격적으로 주지는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러한 민심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각도로 이게 좀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인천 계양만 볼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구도 좀 봐야 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격전지 사전투표 열기 종로 36.1, 동작 35.8, 용산 34.3입니다. 네. 전국 중에서 특히 서울을 콕 집어서 서울의 격전지라고 해서 좀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종로 36, 동작 35, 용산 34입니다. 31.28%를 웃도는 수치인 거죠.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지역들의 높은 사전투표율 이건 어떻게 주원규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미리미리 마음을 정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강벨트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네. 한강벨트가 원래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한 추세였었습니다. 서울의 민심이 대선 때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의 악화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불리했는데 한강벨트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당 입장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접전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본다면 네. 이번에 이 사전 한강벨트에서의 사전 투표는 네.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가져가려는 민심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고관심 지역으로서의 사전 투표율이 올라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강벨트가 요동치고 있고 최근에 동작에 또 이재명 대표가 6번 이상 방문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예측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결국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좀 결국은 야권에 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뭐 지지층이 뭐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여론조사가 전에 실시됐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상당히 또 박빙으로 왔다가 또 여러 가지 파동을 겪으면서 또 내려갔어요. 그러다 또 김준혁이랄지 양문수 후보 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얼음 판에 이제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골든 크로스 뭐 레드 크로스가 같이 겹치는 상태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네. 뭐 정말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네. 이 한강벨트라는 자체가 상기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또 여기에 뭐 이재명 대표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투표로 간다 하더라도 네. 이 지역은 좀 투표율이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자체는 이제 한 채 양보도 없이 이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총선의 의석수를 얼마나 차지하느냐 자체도 네. 사실 이제 한강벨트에서 어떤 의석수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강벨트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무슨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벨트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요 벨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최종 전국 총선판을 이끌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할 것 없이 다 사전투표합시다라고
다 같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 대체 어디서 했느냐? 이게 사실 어디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이걸 보면 약간 묘하다라는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저희 그래프. 먼저 처음에 이번에 윤 대통령 사전투표를 했죠. 부산에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에 가서 했어요. 근데 부산에 이 사실 일정이 있어서 간 김에 사전투표랑 겹치다 보니까 한 건데 하고 간 곳이 부산대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부산대병원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있는 곳이었었죠. 그래서 이거 약간 묘하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부산의 그곳 거기에 잠시 뒤에 누가 갔느냐. 이 사람이 갔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굳이 부산의 다른 투표소에서 할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투표소를 바꿔서 윤 대통령이 했었던 바로 그 투표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투표소를 했어요. 요 관련한 일단 요 영상 먼저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투표한 모습을 좀 같이 보고 올까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산에서 일정이 있어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간 곳이 부산대 병원이었어요. 부산대 병원 번역 외상센터가 대한민국에서 17개 센터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외상센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윤 대통령이 투표한 곳을 찾아간 곳이 조국 혁신당 대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굳이 윤 대통령이 투표한 곳을 찾아간 이유, 네, 이거다. 사전 투표장 찾아 투표했다. 그 의미 다 아실 거다. 다 아실 거다. 조기현 변호사님. 요즘에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뭡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죠. 정권 심판론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 일정 자체가 다소 이례적입니다. 물론 지방 일정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부울경의 민심이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큼 여권으로서는 상황 악화라고 할 정도로 경합지가 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것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급거 일정을 변경하면서 가셨던 것 같고 조국 대표가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번 선거의 핵심 메시지는 정권 심판론하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국정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또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 정권 심판론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충분히 이게 지금까지의 전략이 성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산 일정은 오히려 기다렸을 만큼 조국 그 대표로서는 그러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요즘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경영도 아니고 조국당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이란 분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훈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니요. 네, 저희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물고 물리는 약간 요런 사랑의 짝대기는 아니고요. 네, 비판의 짝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짝대기가 지금 쭉쭉쭉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이런 물고 물린 이런 상황들이 효과가 총선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상쇄돼서 결국은 제로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네. 어떤 속내가 보이는 정치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히려 이거 뭔가 노렸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네. 좀 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저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 네. 물론 지지층들은 결집하겠죠. 어차피 그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조국 대표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각각 나눠져서 네. 투표를 할 텐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특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따라가서 투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까지 해서 투표까지 투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치적 제스처로 이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억지로 의도를 담아서 하는 행동에는 중도층은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효과가 제로가 아니라 역효과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나 지금 다름이 없는데 궁금한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 10일 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봤죠.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130에서 150여석, 국민의힘은 80에서 100여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망이 좀 갈린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은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110에서 130, 민주당이 120에서 151,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사활건 48시간 혈투다. 네, 이제 D-2일이다 보니까 48시간 딱 남았습니다. 48시간 뒤에는 성적표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성적표가 몇 점을 받을 거냐를 두고 얘기가 갈립니다. 근데 얘기가 뭐 비슷한 듯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첫 번째, 아까 동아일보 좀 다시 가볼까요? 지금 민주당 130에서 150여석이에요. 150여석이면 단독 과반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냐 못하냐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0에서 100여석이면 100석 되냐 안 되냐. 이른바 개헌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석 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아까 서울신문과 동아일보가 겹칩니다. 왜냐하면 이 간극이 굉장히 좀 넓게 잡았어요. 20여석 정도로 넓게 잡았기 때문에 겹치지만 하지만 포인트는 둘 다 하나는 민주당 단독 과반, 국민의힘 이 개헌 저지선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판넬에 적어주세요. 여야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적어주셔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야당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뭐 여당을 여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여기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약간 이렇게 뒤로 판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이 먼저 올려주셨어요. 일단 국힘이 110에 플러스 알파, 민주당이 130에 플러스 알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넣으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이 한 1, 2주 전에는 네. 100석 이하를 얻는 게 아니냐, 뭐 대파 파동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일단 지지층이 지금 결집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200석을 민주당에 내주면 뭐 그에 대한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층 결집에 이루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개헌 저지선의 어떤 지역구에서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뭐 여론조사상 보면 상당히 우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빙 지역이 한 50곳 이쪽 저쪽 되거든요. 50에서 55 네.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이걸 다 가져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뭐 다 가져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 20, 뭐 20에서 25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면 네. 뭐 그 박빙 지역을 좀 약간 나눠서 잡는다고 하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 한 130 정도. 네. 이것은 뭐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측면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박빙 지역이. 그 민주당은 이제 130 플러스 알파가 2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네. 이것은 결국 이제
박빙지에서 조금만 우세를 하게 되면 과반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투표에서 또 어떤 게 또 이틀이지만 뭐 그렇게 어떠한 이벤트랄지 큰 문제가 나도 사실은 이게 선거에 반영되는 데는 보통 1주, 2주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뭐 이 정도 선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도 뭐 100석은 넘긴다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50석 정도가 격전지라고 하는데 대략 한 절반 정도씩 갖고 간다고 치면 110, 130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 지금 쓰신 거를 보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한데 윤주진 위원님은 여 99로 시작을 해요. 100석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야가 179에서 201인가요? 네. 네, 201까지 굉장히 좀 넓게 봤습니다. 저는 이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데이터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입하면 네. 사실 지금 여당이 100석 미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격전지에서도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의 박빙 차이보다도 네.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은 얼마나 보수층, 즉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사실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지금 약간 뭐랄까요? 상수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그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PK에서도 많이 밀리고 국민의힘이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보수 유권자들이 아 이거 내가 어차피 총선 투표해 봐야 별 도움도 안 되겠네. 결국은 또 지겠네라고 하는 낙담하는 심리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얼마나 뒤집어서 그래도 나가서 개헌저지선만큼은 지켜주자라고 네. 하는 민심이 모였을 때 그래야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121, 즉 뭐냐면 이건요 패스트트랙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1석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보수층의 결집이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은 다 약간 이 범주를 적어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170, 130 깔끔하게 딱 잘라서 적어주셨어요. 네. 당연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네. 이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뭐 기대와 함께 추세를 덧붙여서 한다면 범야권이 더 확보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도 보면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이 비례까지 합해서 180석이었고 네. 거기에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까지 해서 사실 범야권으로 포괄하면 190이 조금 안 되는 수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추세나 현재 분위기가 그때보다 나쁘진 않다 하기 때문에 사실 200석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 어쨌든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부산에서 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6석이었는데 막판에 위기론 또 읍수적 전략 이런 게 통하면서 오히려 3석으로 줄었거든요. PK, 뭐 TK는 뭐 큰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PK 그런 분위기나 전략이 또 있을 수 있고 다만 지난 총선에서는 또 수도권에서는 그러한 또 읍수 전략이나 견제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189석까지 정도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한강벨트나 뭐 수원 중심으로 해서 여권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전체 그래서 여야 총선 전망 어떻게 됩니까를 저희 패널 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대략 120, 180 요 정도로 좀 갈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120이라고 국민의힘을 얘기하던 100 초반을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보단 국민의힘이 좀 올라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도 지금 뭐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 지난 총선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내부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전투표 전과 후 어떻게 좀 살짝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지 그 포인트도 지금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좀 잘 가늠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